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축배를 들어야 할 일인지 아니면 혹시 다가올 경기 침체의 경고등을 아닌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전문가 분석부터 시작해서 산업 현장의 정말 생생한 목소리들, 그리고 거시경제 지표, 과거 사례까지 다 종합해서요.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신의 투자 결정에 꼭 필요한 통찰, 여기서 얻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의 진짜 속내는 뭘까? 그리고 한국 경제는 정말 지표랑 다르게 현장은 금계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건 또 어떤 상황인가? 미국 주식시장 거품 논란은 계속되고요. 금값은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건가? 이 모든 질문들 오늘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결국 당신이 투자자로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 실마리를 찾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가장 큰 뉴스였죠. 미 연준의 0.25%포인트 금리 인하. 이게 9개월 만인데 연준은 보험성 인하다. 경기 침체 막으려고 미리 조치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좀 역사적으로 보면 첫 금리 인하가 이제 안심하세요. 이런 신호였던 적은 드물지 않았나요? 오히려 팬데믹 직전이나 리먼 사태, 닷컴 버블 때처럼 큰 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단순 보험성이라고 보기엔 좀 찜찜한 구석이 많죠. 특히 그 성명서 문구요.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 이게 원래 금리 인하의 전제 조건처럼 여겨졌는데 이걸 쓱 뺐단 말이죠. 그건 뭐랄까, 인플레이션 말고 다른 급한 불 끌 게 생겼다. 이렇게 자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바로 경기 둔화의 우려죠. 실제로 연준 스스로도 경제 전망치를 낮췄어요. 올해 내년 성장률 다 낮추고 실업률 전망치는 또 올렸고요. 그러고 보니 파월 의장 발언도 좀 오락가락하지 않았나요? 한 달 전만 해도 고용 때문에 금리 내릴 수 있다더니 막상 내릴 때는 또 경제 괜찮다고 하고 그럼 경기 둔화를 확정하게 만든 구체적인 신호들 어떤 게 좀 결정적이었습니까? 네, FOMC 회의 직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이 아마 연준을 좀 압박했을 겁니다. 특히 고용, 소비, 제조업 지표가 다 안 좋았어요. 8월 신규 일자리가 예상치의 절반도 안 되는 9만 개 증가에 그쳤는데 이게 2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근데 더 눈여겨볼 건 과거 데이터 수정이에요. 6월, 7월 고용 수치를 합쳐서 10만 개나 낮췄습니다. 이러니까 그동안 미국 고용 탄탄하다고 했던 게 사실 좀 부풀려진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거죠. 실업률도 예상과 다르게 4.4%로 올랐고요. 미국 경제의 거의 70%를 차지한다는 소비, 그리고 생산 쪽은 어땠나요? 소비도 확 꺾이는 모습입니다. 8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8% 줄어서 2달 연속 마이너스인데 이게 올해 들어 감소폭이 가장 커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필수 소비마저 줄이는 거 아니냐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제조업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 PMI,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50 미치면 위축인데 8월 제조업 PMI가 46.5예요. 6개월 연속 50 아래입니다. 팬데믹 초기 빼고는 가장 낮은 수치예요. 특히 앞으로 수요가 어떨지 보여주는 신규 주문 지수가 더 크게 떨어져서 이거 제조업 침체가 좀 길어지겠구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소비, 생산 다 빨간불이 켜진 셈이죠. 근데 이렇게 명백하게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시장은 일단 금리 인하 소식에 막 환호했어요. 코스피도 3,500선 가까이 갔었고 미국 시장도 강했고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폭풍전야다.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내놓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의 전조라는 건가요? 네, 그런 주장이 나오는 데는 여러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요. 이게 팬데믹 때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졌을 때만큼 낮다는 건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부의 양극화입니다. 미국 상위 10%가 전체 부의 70%? 주식은 92%를 가졌다는 자료? 이거 정말 충격적이죠?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그 과실은 극소수한테만 돌아가고 대다수 하위 50%는 실질 자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레이 달리오 같은 유명 투자자는 이런 격차가 심해지면 사회적 갈등이 폭발해서 대공황 같은 그런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역사적인 패턴과의 비교도 좀 불안감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있잖아요.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보다 높아지는 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의 아주 강력한 예고 신호였는데 지금 이 역전된 기간이 1929년 대공황 직전보다도 더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때가 한 700일 정도였는데 지금 760일을 넘겼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건 좀 심각한 얘기인데 미국 고용지표가 정치적인 이유로 조작됐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면 시장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드워드 다우드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일부러 고용 데이터를 좋게 포장했고 투자자들이 속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뢰도 자체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유럽 쪽 상황도 안 좋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프랑스는 재무장관 입에서 IMF 구제금융 얘기까지 나오고 독일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오는 등 유럽 주요국들이 같이 침체 위기에 빠졌어요. 이게 또 한국 경제에도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상황이 이렇게 완전 살얼음판인데 그럼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죠. 코스피 3,500선 근접 이런 지표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완전히 딴판이다. 이런 목소리가 정말 높아요. 갤럽 조사에서도 경기 비관론이 훨씬 우세했고요. 이 괴리,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표하고 체감 사이에 엄청난 간극. 이게 한국 경제의 지금 아픈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양극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수출 잘 되는 대기업이랑 내수 위주 중소기업, 또 자산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어요. 특히 높은 가계부채 또 기업부채, 이게 소비를 꽉 누르고 있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철강회사 2대째 운영하시는 대표님 인터뷰가 참 기억에 남아요.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장 가동률은 50%도 안 된다고 하고요. 조선 자동차 같은 주요 거래처 주문도 줄고 특히 대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딱 멈추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데 일감이 없으니까 정말 버티기 힘들다. 이런 절규에 가까웠어요. 네, 그런 어려움이 지금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도 큰 문제입니다. 중국 내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남아도는 철강을 막 덤핑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업체들은 더 죽을 맛이죠. 건설 경기 침체는 또 다른 치명타고요. 대통령님은 한국 건설업 미래를 참담하고 암울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인구 줄고 소비 위축되는 거 보면 앞으로 더 나빠질 일만 남은 것 같다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셨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 들렸던 게 그 제조업 현장의 고령화 문제였어요. 현장 인력의 70% 이상이 50대 중후반에서 70대이고 젊은 사람은 아예 안 들어온다. 이분들 다 은퇴하고 나면 기술이고 뭐고 그냥 한국 제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비단 철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구 섬유산업 종사자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수출 확 줄고 중국산 저가 공세에 밀려서 산업 자체가 고사 위기라고요. 거기도 인력 고령화, 신규 유입 없고 젊은 사람 뽑아도 인건비 때문에 키울 여력이 없다. 이런 하소연이었죠. 정부 지원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도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심지어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조차 이제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중국산 원자재나 반제품 가져다가 대충 가공만 해서 한국산으로 파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품질도 떨어지고 브랜드 이미지까지 같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우려였습니다. 네, 철강, 섬유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최근 강릉 지역 가뭄처럼 예상치 못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입고 있죠. 관광객 확 줄어서 숙박업소 예약률이 10분의 1 토막나고 직원들은 무급휴가 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 그 철강 대표님 말씀처럼 방산이나 원전 관련 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주 상황이 괜찮다는 점, 그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긴 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어쩌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 있고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현장의 어려움까지 겹쳐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들 속에서 투자자로서 당신은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고 전략을 짜야 할까요? 확실한 건 그냥 금리 내렸다고 무조건 좋아할 때는 아니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 그리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유동성 힘으로 모든 자산이 같이 오르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자산별로 좀 나눠보면요. 채권, 특히 만기가 긴 미국 장기 국채가 가장 유망한 자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금리 하락 추세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기 때문이죠. 포트폴리오의 어떤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어떤가요? 미국 시장 금리 인하 후에 잠깐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거품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특히 빅테크가 좀 주춤하는 사이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 건 좀 흥미로웠어요. 이게 한국 코스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주식은 정말 철저하게 선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진짜 온다면 산업재나 소재, 임의 소비재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실적이 나빠지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위험하다는 거죠. 반면에 경기 침체기에도 수요가 꾸준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이런 방어주들 또는 금리 인하 수혜를 보면서도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우량 성장주들, 예를 들면 일부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퀄리티, 즉 질입니다. 한국 증시는 당분간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대략 코스피 한 3,300선에서 3,550선 사이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종목들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준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게 계속 갈지는 좀 미지수죠. 미국 중소형주 강세가 코스닥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고요. 미국 시장 버블 가능성, 이건 계속 경계해야 합니다. 주가 상승 속도하고 실제 경제 지표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고요. 특히 그 극심한 부의 쏠림 현상은 시장 자체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금과 은에 대한 관심도 아주 뜨겁습니다. 현금은 왕, 금은 황제 이런 표현까지 나왔던데요. 금값 상승은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금과 은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 그리고 공포를 먹고 자라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를 주는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니까 금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낮아지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경제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거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때 금은 달러마저 넘어서는 궁극적인 안전자산으로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일정 부분 가져가는 전략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하고 은의 가격 비율, 지금 한 86대 1 정도 되는데 이걸 보고 있다가 이 비율이 역사적 평균에 가까워질 때 은을 매도하는 시점을 잡는 전략도 제시되었죠. 그런데 만약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안전자산이라는 금값마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디플레이션 공포가 오거나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 투자자들이 일단 현금을 확보하려고 너도 나도 모든 자산을 던지는 그런 패닉셀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때는 금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길게 보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결국 가치를 보존하고 오히려 더 빛을 발했던 것이 금입니다.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의 가치는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의 중요성. 이것과 함께 오히려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좀 상반된 조언도 있었네요. 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 투자자들은 항상 강조하죠.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현금을 꼭 보유해라, 즉 유동성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안전 마진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동시에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죠. 한편으로는 김경록 박사 같은 분은 AI 같은 4차 산업혁명이 기존 질서를 막 파괴하는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그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제시합니다.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을 할 게 아니라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혁신 속에서 기회를 찾는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이 표면적인 사건,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특히 한국 경제는 지표와 현장의 괴리, 또 산업 구조의 문제점까지 안고 있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제 묻지마 투자로 그냥 쉽게 수익 내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추이, 그리고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하나 중요한 게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핵심 지표들을 아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국채와 회사채 금리 차이를 말하는데 이게 벌어진다는 건 기업들의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시장의 경고 신호거든요. 이런 지표들을 계속 보면서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리 뉴스 하나에 막 흔들리기보다는 더 큰 변화의 흐름을 읽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또 한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고령화나 산업 경쟁력 약화, 부채 문제 같은 것들이 동시에 닥쳐오는 지금,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와 미래 준비는 단순히 금리 변화에만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5년 혹은 10년 뒤 한국 경제는 어떤 모습일지, 그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